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3월도 어느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날씨도 이제 완연한 봄이 됐고요. 주변엔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개나리 목련은 이미 많이 폈고요. 이제는 벚꽃까지도 만개하는 곳들이 점점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항상 조깅을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벚꽃이 피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봄꽃을 우리가 이 시기쯤 항상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이라는 건 볼 때마다 참 반갑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날씨에는 야외에 앉아서 책 읽기도 참 좋잖아요. 저는 책을 주로 밤에 집에서 읽거나 아니면 낮에 카페에 나가서 읽고 또 글을 쓰는 편인데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근처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벚꽃나무 아래에서 좀 읽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완연한 봄 기운 온전히 느끼면서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책도 읽어보는 여유 잠깐이라도 누리시면서 2023년의 봄을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작가의 방입니다. 이 서점에서 책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거든요. 혹시 눈치챈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때 항상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늘 그 책을 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글을 쓰는지, 그러니까 그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에 관심이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이 책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어떤 환경과 공간에서 글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블로거이기도 하고 또 책에 관한 책을 쓰는 애서가이기도 한 알렉스 존슨이 글을 썼고요. 일러스트레이터인 제임스 오시스가 묘사된 작가들의 방을 수채화로 그려 넣었습니다. 일을 할 때 공간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저도 회사를 다닐 때는 일을 하는 공간 하면 회사의 사무실 그리고 방송 스튜디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일하기 좋을 만한 공간을 스스로 신경 써서 찾게 되더라고요. 특히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의 서문에도 작가들이 글을 쓰기 위한 저마다의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활동한 영국 작가 겸 비평가로 모더니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버지니아 울프도 집과 방은 사람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니 누군가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기를 여러 권 읽는 대신 그가 살던 집을 1시간 둘러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은 과연 어떤 공간에서 탄생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소설가 스티븐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작가의 뮤즈가 마법처럼 짠 나타나는 동화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죠. 온갖 힘든 일을 모두 겪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요. 제임스 본드를 탄생시킨 이언 플레밍이 자기 몫의 노동을 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자메이카였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오라카 베사만에 있는 별장 골든아이였어요. 그는 1946년 개인 소유의 해변과 암초가 딸린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부터 매해 1월에서 3월까지 이곳에서 지내며 본드 시리즈 작업에 몰두했죠. 자메이카에서 끝내주는 고립 상태로 휴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책을 쓰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구입 당시 골든아이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별장을 본 카워드가 병원 같다고 할 정도였죠. 플레밍은 방 귀퉁이에 있는 소박한 코너 데스크와 바퀴살 모양 등받이가 달린 원목 의자에서 글을 썼습니다. 곁에는 소설 주인공 이름에 영감을 준 조류학자 제임스 본드가 쓴 서인도 제도의 조류 도감을 비롯해 그 지역 동식물에 관한 참고 서적들을 뒀습니다. 플레밍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맨몸으로 수영을 즐기고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대부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스크램블드 에그와 블루마운틴 커피였죠. 9시쯤에는 서재로 가서 유리 없이 가느다란 판자들을 가로질러 만든 루버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창한 바깥 풍경에 방해받는 일 없이 시원한 곳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는 정오까지 임피리얼 타자기로 2,000단어 정도를 썼습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6손가락으로 타자를 치는 것이 덜 지친다고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낮잠을 정했다가 오후 5시나 6시쯤 돌아와 퇴고는 하지 않고 오전에 쓴 원고의 뒷부분을 이어나갔어요. 다 쓴 원고는 책상 왼쪽 아래 서랍에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는 소설을 마무리하고 자메이카를 떠나는 날까지 매일 같은 일과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속도감 있게 써나가는 자신의 단련된 방식에 자부심을 느꼈죠. 플레밍은 본드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007 카지노 로열을 불과 한 달 만에 완성하고 뉴욕의 로열 타이프라이터 컴퍼니에서 만든 로열 콰이어트 디럭스 포터블 도금 타자기를 장만했습니다. 자신에게 174달러나 하는 화려한 선물을 한 거예요. 새로 장만한 타자기로 007 카지노 로열을 수정하고 다음 권을 쓰기 시작했죠. 런던 그로브너 스퀘어에 있는 몰런드에서 주문 제작한 담배를 쉬지 않고 피워대며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폴리오 용지에 2줄 간격으로 타자를 쳤습니다. 플레밍은 골든아이 같은 은신처를 구하기 힘든 작가들을 위해 지금은 폐간된 잡지 북스앤드 북맨의 1963년 5월호 스릴러 쓰는 법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호텔방을 추천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단조로운 환경과 친구나 방해물이 없는 낯선 장소는 순식간에 글을 쓸 수 있는 분위기로 빠져들게 도와주죠.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전심 전력을 다해 더 빨리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스탠딩 데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긴 했지만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작가들이 서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아닐까 합니다. 1954년 2차례나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해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지기 전부터 서서 일하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아내 메리가 생일 선물로 쿠바에 있는 저택 핑카 비히아에 4층 탑을 지어줬지만 그는 북적북적한 집안 분위기가 느껴지는 침실에서 더 자주 글을 썼어요. 이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파리는 날마다 축제, 노인과 바다 등이 탄생했죠. 해밍웨이는 침실에서 작업할 때면 벽에 붙여둔 책장을 책상처럼 썼습니다. 가슴 높이까지 오는 책장 위에 타자기를 두고 그 옆에는 책들과 종이더미를 쌓아놨죠. 작업량을 기록하는 차트도 가까이에 뒀는데 하루에 500단어씩 성실하게 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해는 다시 떠오른다를 쓸 때는 하루에 거의 2,000단어를 썼대요. 침실은 해밍웨이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꾸며졌어요. 직접 사냥한 가젤의 머리를 박제해 벽에 걸고 옷장 위에 표범 가죽을 올려놨죠. 우드 비즈로 만든 기린, 심벌즈를 든 원숭이, 미 해군 복엽기 모형 등 온갖 잡동사니를 둔 선반도 있었어요. 책상도 있었지만 전기 작가 애런 하치너가 파파 해밍웨이 사적인 회고록에서 밝혔듯 해밍웨이는 거기에 앉은 적이 없어요. 하치너는 그가 책상에 뭘 놔뒀는지도 소개했습니다.
고무줄로 분류해 놓은 편지 꾸러미, 투 잡지, 신문 기사 스크랩, 육식 동물들의 이빨, 태엽이 풀린 시계 2개, 구두 주걱, 오닉스로 만든 연필꽂이에 꽂힌 잉크 없는 만년필, 일렬로 세운 목각 얼룩말, 흑멧돼지, 코뿔소, 사자, 사자 봉제 인형, 여러 가지 여행 기념품, 산탄총, 총알들. 해밍웨이는 보통 동이 트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오전 6시 30분경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려견인 검은색 스프링어 스패니얼이 따라올 때도 있었죠. 그는 여긴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처음엔 서늘하거나 춥지만 글을 쓰다 보면 몸이 따뜻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로퍼를 신고 영양 가죽으로 만든 러그 위에 서 있었어요. 정오쯤 배가 고파지면 글쓰기를 중단하지만 다음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는 이미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다음날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털어놓기도 했죠. 점심을 먹고 나면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술을 한잔할 때도 있었고요. 해밍웨이는 술을 잘 마시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에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대요. 또 일요일에는 여간에선 글을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해밍웨이는 책상 대신 쓰는 책장에 독서대를 올려놓고 아주 얇고 부드러운 용지에 연필로 글을 썼습니다. HB 연필 7자루가 다 닳도록 글을 쓴 날은 일을 제대로 한 날이라고 고백했죠. 작업이 순조로운 날, 특히 대화 부분은 연필 대신 타자기로 작업했어요. 그는 평생 코로나 여러 대, 휴대용 무소음 언더우드, 로열 콰이어트 디럭스 등 여러 타자기를 썼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도쿄 아오야마에 있는 평범한 건물 6층 사무실에서 글을 씁니다. 이 상당히 단조로운 공간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벽 전체를 가득 메운 레코드판이죠. 10,000장이나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재즈랍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그는 음악과 글쓰기에 리듬, 선율, 조화, 즉흥성 등 4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라카미는 도쿄에서 재즈 클럽을 운영하면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재즈 클럽이 문을 닫은 새벽녘에야 겨우 올리베티 타자기 앞에 앉을 수 있었죠. 지금은 새벽 4시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5-6시간 정도 글을 쓰는 데만 집중합니다. 오후에는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혹은 2가지를 모두 하고 나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다가 저녁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요. 그는 이런 시간을 통해 글을 쓸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해요. 무라카미의 책상에는 수집품이 참 많은데요. 거미가 새겨진 발 모양 목공예품, 위에 말벌 장식이 달린 대리석 조각품, 고양이 조각품, 스위스 국기가 그려진 머그잔, 알프레드 크노프 출판사 로고가 있는 문진, 커다란 땅콩 모양 통 등이죠. 그는 이것들이 자신의 부적이라고 해요. 부적들 옆에는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쿠킹과 릴렉싱 앨범 재킷 이미지가 각각 프린트된 2 유리잔이 있어요. 단골 레코드 가게에서 받은 선물로 여기에 잘 깎은 노란 연필들이 가득 꽂혀 있죠. 이 노란 연필로 글을 쓰는 거예요. 야구선수 오가와 야스히로의 작은 조각상도 있습니다. 마우스패드에는 무민 만화가 그려져 있어요. 어린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녔던 J.K. 롤링에게 카페는 큰돈 들이지 않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쓸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지필실이었어요. 에든버러의 여러 카페들에서 글을 쓰며 해리를 키운 거죠. 카페는 여러모로 롤링에게 딱 맞는 지필실이었는데요. 그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글 쓰는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또 직접 커피를 내릴 필요도 없고요.
분위기를 바꿔 새로운 영감을 받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 카페에서 저 카페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죠. 이런 롤링이 가장 선호하는 카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테이블을 나눠 써야 할 정도로 붐비지는 않는 곳이었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케임브리지가에 있는 트레버스 극장 카페와 니컬슨스 카페의 구석 자리에서 썼어요. 그는 언제나 물과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했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2권과 3권을 쓸 때는 에든버러 성이 보이는 조지 4세 브릿지의 엘리펀트 하우스 안쪽 자리를 가장 즐겨 찾았죠. 롤링은 여전히 손으로 글을 쓰지만 더 이상 카페에서 작업하기는 힘들어졌어요. 대신 호텔 객실 등 다른 장소에서 영감을 얻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권을 마무리 지을 때는 벨모럴 호텔 552호로 숨어들었어요. 지금은 J.K. 롤링 스위트룸이라고 알려진 이곳에서 죽음의 성물의 모험을 마친 거죠. 이를 기념해 롤링은 대리석으로 된 헤르메스 흉상에 서명을 남겼고 호텔은 올빼미 모양 노커를 달아놨어요. 요즘은 뒤뜰 사무실에서 팝콘같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과 함께 차를 수없이 마시며 글을 씁니다. 사람들 말소리에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요. 모든 책상이 덩치가 크고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18세기부터 잉크와 종이를 넣어두고 뚜껑을 닫으면 글을 쓸 수 있게 경사진 받침대로 변하는 문구함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국 시인전을 쓴 세뮤얼 존슨 박사는 시인 알렉산더 포프에 대해 그가 일어나기 전 문구함이 제때 침대 위에 준비돼 있어야 했다고 언급했죠. 극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를 비롯해 조지 고든 바이런경, 제인 오스틴, 브론테 자매도 모두 문구함에 애착을 느꼈어요. 그러나 셜록 홈스의 창조자는 이 휴대용 장치로 만족하지 못했죠. 아서 이그네이셔스 코넌 도일경은 돌아다니며 글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1925년에는 파리의 명품 트렁크 제작자 고야드에게 아주 특별한 지필용 트렁크를 의뢰하기까지 했죠. 이 지필용 트렁크는 닫혀있을 때는 여느 트렁크와 크기나 무게가 별반 다르지 않은 매력적인 여행 가방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활짝 열면 책꽂이, 타자기, 서랍까지 있는 책상으로 변신했답니다. 도일은 크게 기뻐했죠. 당시에 그는 자신의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형사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다 그가 심취해 있던 심령학 강의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거든요. 고야드도 만족스러워하며 6점을 추가로 제작했답니다. 2019년 골동품 수집가이자 갤러리를 운영하는 티머시 올턴은 도일의 트렁크를 9만 6천 파운드에 내놨죠. 도일은 여행을 하지 않을 때는 런던 사우스노드의 자택 서재에서 파커 듀오폴드 만년필로 셜록 홈스의 이야기를 마저 썼습니다. 그는 스트랜드 매거진 1924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에서 책에 매우 열중해 있는 동안에는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 산책하거나 잠을 자는 시간 말고는 종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러를 창간한 작가 로버트 바는 매클로어스 매거진 1894년 11월호에 실린 도일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독특한 서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서재 구석에 놓인 것은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판이 평평한 책상이었다. 이 영국 작가는 특허가 23가지나 적용됐으며 투명한 광택제로 반짝이는 도도한 미국식 롤탑 데스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역사서가 대부분을 차지한 책장도 있다. 이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일의 아버지가 그린 수채화들이다. 이 그림들은 에드거 앨런 포의 이야기처럼 기이하고 창의적이다. 한때 고래잡이 배를 탔던 도일은 작살도 벽에 걸어놨다. 조준 실력을 자랑하듯 북극곰의 두개골과 아이슬란드 매 박제도 전시돼 있다. 도일이 다녔던 랭커셔주 스토니허스트 칼리지에 가면 그가 처음 쓴 책상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 박물관에 있는 귀중한 전시품 중 하나가 바로 도일이 자기 이름을 새긴 낡은 학교 책상이거든요.
빅토르 위고는 나폴레옹 3세와 정치적으로 충돌한 끝에 프랑스에서 추방돼 1855년 건지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세인트 피터 포트 오트빌 38가에 있던 하얀 저택 오트빌 하우스를 사들이고 손을 봤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집주인의 뜻에 따라 고친 이 집은 거의 모든 방이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꾸며졌죠. 1861년 위고는 전망대라고 알려진 지필실을 옥상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망대는 커다란 유리창이 삼면을 둘러싼 데다 지붕도 유리로 덮여 있어 마치 집 꼭대기에 있는 온실 같아요. 위고는 여기에 거울을 여러 개 달아 환한 빛을 강조하고 또 어디에서든 바다가 보이도록 신경 썼어요. 1851년 런던 세계 박람회장으로 지어진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지필실을 크리스털 룸이라고 불렀죠. 위고는 1862년부터 망명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 5평이 조금 넘는 지필실에서 글을 썼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레미제라블과 바다의 노동자가 탄생했어요. 망명 생활을 하는 15년 동안 위고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스탠딩 데스크를 두고 험섬과 샤크섬, 맑은 날에는 프랑스까지 보이는 전망을 즐기며 글을 썼습니다. 창가에서 갈매기와 배, 밀물과 썰물을 바라보며 글을 쓰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죠. 위고는 친구이자 프랑스 언론인 오규스트 바크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이 방에 운치를 더해준다네. 어둑한 모퉁이와 탁 트인 시야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몽상을 즐길 수 있지. 위고는 오트빌 하우스의 다른 방들처럼 지필실 벽도 파란색과 하얀색의 델프트 도기 타일로 장식했습니다. 호화로운 분위기보다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가구들로 채워진 지필실에는 3단 소파가 있었는데 그는 완성한 원고를 이 소파에 올려두고 잉크를 말리곤 했어요. 바닥에는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유리로 막아 아래층에까지 빛이 들어가도록 했죠. 지필실에는 루이 15세 스타일의 난로도 있었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건지섬의 캔디 가든에서 열린 위고 동상 건립식에서 그의 아들 조르주는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의 지필실은 너무 더워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거울의 수은이 녹을 지경이었어요. 유리창에 둘러싸여 여름에는 맹렬한 더위와 싸워야 했다면 겨울에는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싸워야 했죠. 활짝 열린 창문으로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코트도 모자도 없이 언제나 침착하고 차분하게 글을 쓰셨습니다. 위고는 아침마다 지필실에서 글을 썼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정오에 일을 마치는 작가가 성공한다는 말도 남겼죠. 오트빌을 방문한 프랑스 저널리스트 폴 스테퍼에게는 글을 쓰기 전 언제나 아침 식사로 날달걀 2알과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항상 술술 풀린 것은 아니었는데 그건 아마도 스테퍼가 언급한 것처럼 이 위층 방에는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테퍼는 위고의 글쓰기 루틴을 묘사하며 재미난 일화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오전 11시가 되면 글에 대한 열정과 겨울의 온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때문에 땀을 비오듯 흘리던 그가 발가벗고 밤새 바깥에 내나 차가워진 물을 몸에 끼얹었다. 이 시간에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유리 지필실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하얀 유령이 산다고 생각할 것이다. 위고가 자신에게 세심히 맞춘 루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총 장갑으로 몸을 마구 문지르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면 위고는 섬을 한 바퀴 돌거나 연인 줄리에트 드로에를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힐링하듯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치르는 의식이나 하루 루틴 또는 작가들의 글이 탄생한 도구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마치 여행 에세이를 읽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007 시리즈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본 사람으로서 그런 스펙터클한 스토리가 자메이카라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면서 놀라웠고요. 해리포터는 제가 소설과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작가의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이 카페에서 주로 글을 썼다는 걸 보고는 '아 나도 카페에서 책 읽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내심 약간의 묘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품 브랜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고야드가 예전에는 트렁크를 전문으로 만드는 명품 브랜드였고 또 고야드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책상으로 변신하는 트렁크에 앉아서 작가가 셜록 홈즈를 탄생시켰다는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들도 참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자신들의 생업인 글쓰기에 이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 루틴을 만들고 어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고 좋은 공간을 찾기 위해 노력했구나라는 생각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13번째 책 작가의 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작가의 방을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직접 그려서 소개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사진보다 더 정감 가고 와닿았고요. 그래서 글 속에서 묘사된 공간을 그림 속에서 더 자세히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사실적인 사진보다 주관적인 묘사가 더 많이 들어간 그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책은 일단 눈을 감고 제 낭독을 들으시면서 작가의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만약에 직접 책을 구입해서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글을 읽고 공간을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그려보고 상상해 보면서 중간중간 등장하는 그 작가의 공간을 묘사한 그림들과 나의 상상을 비교해 보시면 책 읽는 재미가 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편 이상 읽어봤다거나 그 작가의 팬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더 좋겠고요. 또 나중에 이 작가들의 작품을 따로 읽게 된다면 작가의 인생, 또 작가가 그 작품을 쓸 때의 풍경까지도 상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4월에 찾아뵐 것 같네요. 그때까지 모두들 예쁜 봄꽃, 따뜻한 봄날 아래서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원하였습니다.